테슬라는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발 중국을 배제한 그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 시장을 배제시키면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토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프리미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실제 투자하는 요즘에 투자자분들께서 계좌 까라 그러거든요. 저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을 믿기 때문에 코스피 200 ETF를 코어로 들고 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반도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재생에너지 아니고요. 네, 반도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이 들고 있는 게 그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하고 원전 이런 거.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반도체가 끝없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주도주로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성장 스토리를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스코프의 장혜진입니다. 자,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시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자세한 진단과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 키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키가요? 네. 제가 지금 쉰이 넘었는데 계속 크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 그런가요? 계좌가 커야 되는데. 계속 커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간밤에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선 이하로 좀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요즘 흐름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유가가 호르무즈 봉쇄 여부에 따라서 혹은 어떨 때는 루머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미사일이 나가면 또 갑자기 $100 갔다가 막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 단순한 이벤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호르무즈 봉쇄는 단순한 유가 변동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에너지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중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이 이제 다변화될 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 에너지 쪽을 보시면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동에서 오는 원유의 비중이 한 47% 정도 되고요. 일본은 90%가 넘어요. 한국도 한 70%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초크 포인트에 너무 이제 의존하다 보면은 사실 이번에 목도했지만 이쪽이 봉쇄되니까 유가가 사실 걷잡을 수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에너지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로 아시아 국가일 텐데요. 다변화되는 형태로 볼 거고요. 원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최저 가격의 포인트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에너지 전쟁의 윗단을 보면은 미중 간에 이제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패권 전쟁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시면 이란 관련된 호르무즈 봉쇄 여파도 있지만 그 전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시면은 파나마 운하도 중국이 거의 그쪽에 다 갖고 있었거든요. 관련 업체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에너지 전쟁에서 중국은 파나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쪽의 공급망이 되게 중요해요. 이쪽에 미국이 이제 장악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원유도 사실은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1위는 러시아긴 하지만 이제 그쪽도 사실은 간밤에 자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을 또 딱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이 에너지 전쟁 하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은 굉장히 다변화에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100불 근처에 있는데 이게 뉴 노멀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방법론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변화 관점으로 보면은 공급망이 달라질 거니까요. 어느 산업이 수혜를 입을 건지, 그리고 다각화됐을 때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일희일비하면서 유가를 따라가는 것보다 투자 관점에서 훨씬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글로벌 경제 그 안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좀처럼 안정세를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흐름에 따라가기보다 에너지 가격의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 섹터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에너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가격에 치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조금 더 그 결정권을 더 가지고 있다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일단 석유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어렵고, 그러면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는 뭐 원전이나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눈여겨볼 그 시점이 됐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그 스탁을 들고 있으면 안 됐죠. 그러면 사실 재고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어디서 싸게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 돼요. 이 전략 자원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얼마에 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방국 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부터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유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당장 중동산 원유의 비중을 급감시킬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산 원유가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쇼컷이거든요. 빨리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유가 좀 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장기 공급으로 묶여 있어요. 중동산 원유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비중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력 관점에서 보면은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산업들을 보시는 게 저희가 어떨까, 명확한 수혜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점으로 보면은 원전하고 재생에너지의 한국의 경쟁력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전은 특정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원전의 강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강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사실 1980년대 전까지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원전 강국이었거든요. 그거는 원전이라는 거는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원전을 그리는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있고, 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원전을 짓는 건설업체들이 있고요. 그 안에 기자재와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 같은 이런 농축하는 이런 에너지원으로서 쓰이는 이 밸류체인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 밸류체인 중에서 설계도를 그리는 웨스팅하우스 정도만 남아 있어요. 이제 거의 건설사나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누가 써야 되느냐, 누가 이 밸류체인에 들어가냐고 했을 때는 현재의 강국은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전을 지금 OBBA 법안에 따라서 향후에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거의 한 300개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러시아 건설사 혹은 우라늄을 들어올 거냐. 사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우라늄은 지금 수입이 금지된 상태거든요. 미국의 현재는. 그리고 중국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방국,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쪽에 구조적으로 밸류체인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밸류체인에 복원할 수 있는 프렌드를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프렌드시 홀딩입니다. 거의 유일한 기업이 한국 기업들이에요. 일부 일본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터빈이라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하지 않았으면 중국 업체들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가격도 싸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원전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 관점으로 한국 기업들이 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생에너지 쪽도 이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ESS 쪽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을 빼게 되면. 그래서 수출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꽤나 빨리 늘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뭐 반도체만 투자를 하셨었는데 최근 보시면 전력기기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태양광들도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원전 기업들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밑단에 있는 왜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지금 원전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나 중국을 택할 수 없으니 이에 이제 우방국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이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긴 했어요. 이게 반도체가 주도했던 그 랠리 속에서 저희가 반도체만 주목을 했었는데 이외의 전력기기나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많이 원전주는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면 사실 손이 안 나가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이 주가는 한 3.5배 올랐어요. 3.5배 올랐고 밸류에이션 보면은 2026년 기준으로 얼마의 돈을 벌 거냐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요? 240배가 나와요. 아니 그 반도체보다도 말도 안 되는. 반도체는 좀 싸죠, 사실은.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이익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올랐지만 이익 정장성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 사실 싼 편이거든요. 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240배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으로 가면 이게 27년이죠. 한 160배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빨리 오르겠죠. 네. 근데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이 원전 업체뿐만 아니고요. 당장은 상용화 안 됐지만 SMR 쪽도 굉장히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그 SMR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전은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독점적인 IP를 갖고 있거든요, 설계도를. 근데 SMR 같은 경우는 홀텍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 홀텍이 이제 그걸 그리게 되면은 그거 관련해서 뭐 가스터빈도 내고 그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갈 건데 여기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멀티플들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주가에. 네. 반영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하게 지금 뭐 그냥 원전 하나로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밸류체인이 넓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고 27년 보면은 또 내려가니까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원전은요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방산이랑 조선이랑 다른 거는 방산이나 조선은 수주를 받으면 그 납품하는데 단기 납품이 가능해요. 조선은 뭐 2, 3년 내에도 되고요. 방산도 지금 수주가 쌓이고 있긴 하지만 뭐 5년 이내엔 전부 다 납품될 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전은 다릅니다. 원전은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멀티플이 비싸냐? 수주를 받았는데 이 수주가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10에서 15년을 n분의 1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수주는 쌓였는데 반영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멀티플은 단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거를 좀 반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AI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테크 경쟁인데 중국한테 절대 밀릴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를 밀리면 미래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테크 경쟁에서 데이터 센터를 압도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요는 부러지지 않을 거예요, 장기간. 그랬을 때는 지금 당장 비싸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장기적으로 꽤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은 아직까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숫자를 현재 걸 보시면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 스토리를 보면은 거의 몇 안 되는 그렇죠. 공급원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비싸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공감하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도 했고 사실 작년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 세 개의 섹터를 묶어서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대요.
원방조로. 원방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최근 성과를 보면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원전이 더 앞서가는 그런 섹터의 흐름을 보였는데 변동성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고점 부근이라서 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장기로. 네네, 장기로 보셔야 되고 이거를 단기간에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아마도 멘탈 관리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 스토리이기 때문에 단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뭐 특정 금액을 자산의 일부 정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약간 독점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시면은 그건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홀텍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죠. 미국 회사입니다. 네. 홀텍은 어떻게 보세요? 홀텍은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데이터 센터를 1년에 700~800조씩 쏟아붓어서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2년이면 지어요. 그러면 그 안에 GPU랑 그다음에 메모리 들어가고 HBM 들어가고 뭐 기자재들이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리드가 전력기기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력 체계를 데이터 센터에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고화 변전기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옆에다 발전소를 같이 지어요.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현재 짓고 있는 엄청나게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당장 어떤 에너지원을 쓸 거냐라고 보면 2025년 기준으로 한 81%가 현재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가 없어서 태양광하고 ESS의 조합으로 쓰이고 있어요. 81%입니다. 빠르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지으면은 2, 3년 내에 태양광 패널은 붙이면 그렇죠. 되니까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은 낮에만 돌아가니까 밤에 돌릴 수 있게 ESS에 저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SMR은 그럼 당장 붙일 수 있느냐? 실용화가 한 개도 안 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어요. 중국 정도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어느 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실용화가 언제 되느냐? 예측이 좀 다를 수 있는데 2030년 이후에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SMR은 그렇네요. 못 붙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홀텍 같은 기업이 지금 비싼 거예요. 왜냐? 당장 매출이 안 날 거거든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셔서 투자를 해야 되고 당장 지금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거는 태양광 플러스 ESS로 보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홀텍은 저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앞으로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그럼 태양광과 ESS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조달을 하기 쉬운 이제 대체 에너지가 태양광과 ESS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좀 나아가겠다 이렇게 목표는 세웠어요. 목표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최근 연간 설치 실적을 대비해서 봤을 때 이 100기가와트를 설치하려면 매년 약 13기가와트씩 맞아요. 설치를 늘려야 되는데 연간 지금까지는 한 5에서 7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2배로 단기간에 늘릴 수 있냐? 그 여부가 궁금해요. 가능한 일일까요? 목표지 않습니까? 목표. 목표는 원대한 목표를 네. 가져야죠. 근데 이 100기가와트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관련된 산업들을 좀 유심히 보니까 되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100기가와트를 하겠다. 2030년까지 네. 한 4년 남았거든요. 또 100기가와트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좀 보시면 연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XAI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주에 태양광을 하겠다. 우주에다가 태양광 산업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100기가와트 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100기가와트가. 100기가와트가. 근데 일론 머스크도 목표로 내세운 게 100기가와트. 10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성을 100기가와트만큼 올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서를 정부에 냈어요. 실제로 착착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100기가와트가 그냥 뭐 100이니까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전을 하나 지으면요. 대략 한 1기가와트거든요. 원전이. 그러면 원전 100개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 지금 현재 발전 용량을 보면은 100기가와트 져야 되는데 34기가와트거든요.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그중에 한 31기가와트 정도니까 대부분 태양광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34기가와트를 100기가와트로 하려면은 이거를 그냥 대략 한 5년 잡으면 1년에 한 13기가와트씩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연평균 한 4기가와트인데 이걸 한 3배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은 그 수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올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과거 대비 2배로 높여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상반기에 통과가 될 걸로 보는데 이런 법안이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법이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태양광을 지려면은 사실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농지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농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거기다 태양광을 짓게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저희가 수량을 봤더니 여기를 전체를 다 쓰게 되면은 거의 200기가와트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절대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통과되면은 절대 농지에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과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리겠다 하면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신재생 에너지가 34기가와트인데 대부분 태양광이거든요. 네. 여기에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국내 태양광 업체가요. 국내 모멘텀은 없었어요. 미국발 태양광 수주에 사실은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국내에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모멘텀이. 좋습니다. 이건 주요 뉴스니까 네. 통과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상반기 하시나요? 통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태양광도 그렇고 ESS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태양광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발전원으로서 기저원으로서 야간에 돌리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왔냐면 최근에 ESS 주가 좋잖아요. 저게 있습니다. BBU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외부에 이걸 돌리기 위해서 태양광과 ESS를 외부에 설치를 했잖아요. 네. ESS가 이제 데이터 센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GPU를 돌리는데 이게 부하 전력이 굉장히 세게 붙거든요. 부하 전력이 굉장히 세게 붙는데 이거를 스무딩 해주는 그러니까 그쪽에 GPU와 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부하가 세게 걸리면 이게 쇼티지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전력이 네. 안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하 전력을 스무딩 시켜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데이터 센터 안에 ESS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ESS 중심으로 앞으로 좀 돌아갈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 그 섹터의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지금 눈여겨볼 만한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업체들을 보면 한국의 대표 기업이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좀 설명드리겠네요. 그 태양광은요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부자재가 폴리실리콘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그 모래 있죠. 네. 모래를 2000도에 가열을 시켜요. 약간 빵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가열시켜가지고 이거를 반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열을 해가지고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을 만들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만들면 이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잉곶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가열해서 이거를 반죽으로 만들어서 잉곶. 반죽이 되면은 그거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게 웨이퍼가 돼요. 네. 그 웨이퍼에다가 화학 처리를 하면은 태양광이 들어온 그 빛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줘요. 전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모듈하고 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밸류 체인인데 앞단에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가 OCI예요. OCI인데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남으신 기업이거든요. 네. 중국이 폴리실리콘은 90% 이상 전 세계 밸류 체인을 다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가격도 절반 이하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근데 해외로 나가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됐잖아요. 근데 모멘텀을 맞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요. AI 관련된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유나 이런 거 관련된 포인트별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재생에너지도요. 미국 내에서 배제시키고 있어요. 중국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요?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배제했더니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누가 하고 있느냐 봤더니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내의 프렌드들을 모아서 프렌드 쇼홀딩을 하고 있는데 견제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중국에 약간 가격에 좀 레인지가 있긴 한데요. 거의 300에서 400% 가까운 관세를 매겼어요. 폴리실리콘이 엄청 싼데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중국산에 거의 300% 가까운 관세를 매긴 상태에다가 그럼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그래서 인접 국가인 동남아 4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했습니다. 뭐 캄보디아 이런 데거든요. 네. 거기다가는 최대 600%의 관세를 또 매겼어요. 어. 이게 밑단이 벌어져서 밑단에서 벌어진 일이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중국에 매겼더니 동남아 4개국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또 옆에 국에 인접 국가로 또 갔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시면 인도에 130%의 태양광 관세 매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폴리실리콘. 네. 그게 제3차 인접국입니다. 아. 다 막아놨습니다. 오. 중국계 못 들어와요 지금. 그럼 미국은 근데 중국 걸 빼면 공급망의 90%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누가 만드냐는 거죠. 프렌드들이 들어갑니다. 세 개 업체가 있어요. 미국의 햄록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캐파가 연 한 5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바커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제가 폴리실리콘을 인곳으로 만들어서 자르면 웨이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반도체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바커거든요. 근데 이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도 만들어요. 여기가 5기가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아까 81%를 태양광하고 ESS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대략 한 4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비싸고 못 들어오니까 이걸 제거하잖아요. 쇼티지 나는 게 16기가와트예요. 그렇네요. 근데 캐파가 누가 제일 크냐? 햄록도 아니고요. 바코도 아닙니다. OCI입니다. OCI가 지금 1년에 한 15기가와트 정도 만들어요. 근데 이거 다 더해봐야 네. 중국산을 그렇네요. 제외하면 네. 많이 부족하거든요. 내년에는 한 20기가 이상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을 빼면은 세 개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 세 개 회사가 만들어도 한 20기가가 부족하잖아요. 폴리실리콘의 판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판가가 오르고요. 증설의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에 OCI가 홀딩스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가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프렌드 홀딩을 하는 중국을 막고 그다음에 그 폴리실리콘 이외에는 인곳부터 실제로 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미국의 수직 계열화한 그 프렌드 중에 거의 유일한 회사가 한화솔루션이에요. 한화솔루션이 큐셀이라는 독일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 미국 현지에 인곳부터 태양광 패널까지 수직 계열화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발 이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쪽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거의 태양광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OCI와 하나솔루션의 어떤 기적의 드라마를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국 국내에서도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사실 태양광을 투자할 때는 한 번 크게 다쳤잖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보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때까지 거의 죽다 살아난 그때 주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고점까지 못 갔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인트는 이걸 보셔야 돼요. 왜 힘들었느냐?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러는데 철강 산업이 잘 되다가 어려웠고요. 전 세계 1위였던 LCD 산업이 잘 되다가 실제로 중국에 다 뺏겼거든요. 중국과 경쟁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중국은 대규모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쟁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고 이 밸류 체인을 지금 뭐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셀까지 거의 90% 이상 가져갔고요. 장비는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발 중국을 배제한 그 시장이 열리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절반이에요.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보면 되는데 그 시장을 배제시키면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토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프리미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있었지만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뭐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서 어디 투자하시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죠.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조방원 혹은 이제 그 원방조. 원방조 네, 예, 원방조. 그쪽인데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네. 원방조라고 보시면은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라고 음. 보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네. 여기에 하나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에 어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더 받아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내러티브가 실제로 테슬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주가가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되고 있어요. 음. 테슬라 쫙 보시면요. 테슬라가 뭘 하고 있냐면 AI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록도 있고요. 갖고 있고. 근데 실제로 태양광 산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AI 테슬라가? 네. 일론 머스크가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오. 솔라루프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앞단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이 패널을 묶어서 유틸리티급의 발전소를 이제 짓는 그 관련된 업체를 테슬라가 갖고 있습니다. 오. 테슬라 에너지가 갖고 있고요. 솔라루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또 사들이셨죠? 일론 머스크는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할 건데 AI에 대한 기술은 이제 그룹과 이쪽에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네이블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태양광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원을 단기간에 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상 태양광도 있고 우주 태양광도 있으니까 둘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게 우주 태양광이 될 거냐라고 보면은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되거든요. 우주 태양광은 효율로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올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올리는데 그러면은 병목이 뭐냐 그러면 올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위성을 엮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묶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네. 센터가 될 텐데 발사체 비용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사체 비용이 비싸면은 경제성이 안 나오거든요. 지상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그런데 우주 데이터 센터의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비용 구조로 보시잖아요. 초기에 캐펙스 투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있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한 비용인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요. 올리는 비용만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상 데이터의 캐펙스 투자 같은 거죠. 이것만 낮아지면은 에너지원은 공짜잖아요. 그렇죠.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태양이 바로 근처에 바로 있으니까.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경제성은 장기적으로는 확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사체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낮춰주고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이 펠컨 9이거든요. 네. 펠컨 9은 뭐냐면 펠컨 1부터 9까지 갔잖아요. 이 엔진 수예요. 엔진 수가 9개가 펠컨 9이에요. 근데 이게 헤비 갔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끝판왕은 스타쉽이거든요. 스타쉽은 엔진을 9개짜리를 묶어가지고 3단으로 올립니다. 그럼 27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재를 굉장히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은요. 펠컨 9과 대비해서 1단이 아니라 대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 비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발사 비용이 떨어집니다. 일단 올려놓으면 에너지 비용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고, 그러면 태양광 업체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쪽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을 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텐덤셀이라는 건데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한화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 올랐거든요. 여기 잘하는 게 한국 기업하고요, 중국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가지고 텐덤셀 관련된 협의를 했었거든요. 네. 여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태양광 에너지를 하고 싶은데 발전소 규모의 패널을 만들고 싶은데 이 업체는 있습니다. 근데 앞단이 없는 거예요. 폴리실리콘부터 패널을 만드는 이 앞단의 밸류체인이 없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폴리실리콘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OCI나 이쪽에 공급을 받아올 것 같고요. 뒷단에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쪽의 밸류체인을 테슬라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중국이 견제하고 있어요. 중국이 압도적인 1위인데
미국 업체인 이 패널을 만드는 거는 그 퍼스트 솔라라고 미국 기업이 있는데 네, 잘 알려져 있죠. 캐파가 낮아요. 근데 테슬라가 들어가는 거는 그 다른 차원의 스토리거든요. 중국이 견제하고 있어서 최근 뉴스 보시면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태양광 쪽에 그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수출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중국 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조금 이 큰 계획을 이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입 금지까지 가진 않고요. 수입 금지까지 가지는 않고 엄포를 놓은 상태. 엄포를 넣은 상태고 미국도 폴리실리콘이나 이쪽 태양광 셀에다가 관세를 엄청 세게 매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자재는 관세가 없어요 지금. 거긴 열어놨거든요. 네. 거기는 중국산을 쓰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실제로. 거기 거가 거의 밸류체인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그거는 좀 우리가 수입 금지할지 말지 좀 보겠다라고 하니 이거는 사실 좀 예측이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기회를 잡겠죠. 네. 테슬라가. 예. 네. 테슬라는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뽑았어요. 오, 그랬군요. 100기가와트를 하겠다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우주에 무슨 태양광이야 그랬잖아요. 실제로 신청서를 냈죠. 근데 얘네만 낸 게 아니에요. 다른 빅테크들도 하겠다고 지금 내고 있어요. 100기가와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 사람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미국 내에서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이 실현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분명히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어느 쪽에 투자해야 돼요?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근데 사실은 두 개가 좀 같다고 보는 게요. 미국 시장에 사실은 태양광을 투자하려면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들을 주거든요. 그거 관련된 뭐 파이낸싱하는 업체들 같은 다른 차원의 서비스 밸류 체인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ETF가 있습니다. 티커가 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 태양광 ETF를 보시면 종목이 저희랑 달라요. 앞단에 있는 그 선단 밸류 체인 쪽이 아니고 뒷단에 있는 밸류 체인, 서비스나 이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수혜는 앞단에서 받거든요. 원부자재랑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뒷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업체들은 미국이 중국을 뺐을 때는 한국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유럽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인베스코 이제 솔라 ETF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놓기보다는 어떤 뒷단에 이제 맞아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까지 묶여져 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 안에서 정말 몸소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ESS 시장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태양광과 같이 짓는 게 이제 ESS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관련해서 지금 현 시점에도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ESS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정고 좀 못 들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다 사상 최고가 간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ESS는 태양광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힘들었죠. 예, 왜 힘들었냐? EV 모멘텀이었거든요.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모멘텀이어서 삼성 SDI랑 그다음에 그 LG 에너지솔루션 미국에 공장도 짓고 막 그랬는데 네. 실제로 근데 그거가 뭐 철회가 되기도 하고요. 뭐 포드 때문에 들어갔더니 뭐 철회를 시키고 해서 그쪽도 힘들었는데 지금의 주가가 오르는 거는 ESS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 내 ESS 전용 공장을 갖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도 똑같아요. ESS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여기도 사실은 중국이 잘 갖고 있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쪽 중국이 강자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실 들여다보지 않은 섹터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실제로 가성비만 따지고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와야 돼요. 근데 아까 태양광하고 똑같이 여기도 좀 관세를 매겼어요. 얼마를 매겼냐? 58.6%를 매겼습니다. 그 58.6%는 왜 그렇죠? 0.6%? 그 뭐 따져보면은 그게 뭐 좀 희한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펜타닐 관세 뭐 이런 거 다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여튼 중국에서 들여오는 ESS 배터리에 대해서는 가격이 싼데 58.6%의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 가격대가 나오냐면 배터리의 그 가격을 볼 때 킬로와트 시로 좀 보는데 대략 지금 한 136 킬로와트 시 정도예요. 136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세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오면 수출 금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들어올 때 킬로와트 시당 136불 정도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현지에서 그걸 만드는 비용이 58.6%의 관세를 들어왔던 그거 대비해서 원래 비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MPC라고 프렌드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주거든요. 네. 그 세액공제를 감안하게 되면은 가격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올해 기준으로 137불 정도 돼요. 그럼 뭡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내년에 더 싸집니다. 120불대로 내려갈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태양광하고 ESS를 붙여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누구 걸 쓰느냐? 한국 기업 걸 써야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SK온도 있거든요. 그 삼성 SDI하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SS 전용 공장은 아닙니다. 전기차 때문에 들어갔는데 전기차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좀 멘붕 상태인데 네.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돌리고 있어서 그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애널들 얘기로는 미국에서 필요한 ESS 양, 캐파 기준으로 양의 대략 한 60% 이상은 한국 기업이 가져올 거다.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어마어마한 있습니다. 비중 큽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ESS도 페어로 봤을 때는 중요 산업이고 그리고 한국이 경쟁력이 높습니다. 예.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빼면은 일본에 일부 있어요. 뭐 파나소닉 이런 데 일부 있고 유럽에 노스볼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부도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많은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ESS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다소 약간 소외가 됐던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본부장님이시라면 반도체예요? 재생에너지예요? 저는 답을 좀 달리 드려야 될 건데, 그러니까 실제 투자하는 네. 뭐 요즘에 투자자분들께서 계좌 까라 그러거든요. 얘기하는 거 증빙하기 위해서. 증빙해라. 네. 그래서 근데 그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저는 100% 시죠? ETF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ETF로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국장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을 믿기 때문에 코스피 200 ETF를 코어로 들고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섹터 쪽에 코스피보다 좀 더 수익을 낼 거를 이제 그 위성 전략을 쓰잖아요. 반도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네. 재생에너지 아니고요? 네, 반도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들고 있는 게 그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하고 원전 이런 거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세 번째로 이제 원전과 신재생까지. 그러니까 제 자산의 대부분을 태양광하고 에너지 쪽에 코어로 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산 차원에서 보면은 시장을 일단 박아놓고 시작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관련된 ETF, 저희 ETF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내 반도체가 끝없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주도주로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성장 스토리를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원하게 포트폴리오까지 공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정섭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